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범위 모의고사 지역사회 간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총 4회에 걸쳐서 이제 전범위를 시작하는데요. 지역사회 1회 하고요. 일부러 지역사회는 솔직히 범위 대비 시간을 많이 들인 거예요. 아시죠? 원래는 학보랑 보고까지 다 봐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다 볼까 했는데 되게 범위를 좀 줄인 대신에 문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어렵게 내봤어요. 왜냐하면 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가 8문제 나오잖아요. 지역사회는요. 다 맞춰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꼭 반드시 끼어 들어가요. 뭐 어느 과목이나 그렇지만 지역사회는 문제 해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사회에서 법을 굉장히 어렵게 내고 이런 거는 그때 한 번 있었죠. 그 노인 자기 요양보호법 그때 고시 한 번 내는 게 있었는데 고런 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완전히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대신에 기존의 문제에서 되게 한 문제는 반드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은 조금 일부러 범위를 줄인 대신에 문제 내용을 좀 어렵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채점을 해서 상담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 중에 들어가는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못 다뤄드려요. 왜냐면 법 지금 뭐 코로나도 오늘 거 코로나 제가 냈죠.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채점을 못했지만 4급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미처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줌으로 다뤄드린다. 그리고 줌으로 다룰 때 다른 문제를 좀 미리 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채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미리 공지해 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하는데 이 수업 실을 5시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시 한 30분이나 40분 요때 수업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만 김밥을 좀 싸 가지고 하는 줄 사 가지고 와서 나갔다 와서 식사하는 대신에 그냥 빨리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좀 김밥을 좀 드시고 바로 수업을 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빨리 수업을 마치고 상담은 저쪽 제2 관을 가 가지고 10 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 2 관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는 또 추석이다 보니까 줌 수업은 일단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줌 열어 봤자 요즘은 2-3분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간이야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업로드 다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드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도 강의를 차라리 틀어 놓고 빨리 한 1점 몇 배속으로 왜냐면 한 번 이렇게 빨리 회독해 드리는 거니까 1점 몇 배속으로 빨리 듣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계속 화요일 날 줌이 들어가요. 그때 새로 변경되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추가적으로 드리는 문제들이 저는 이제 작년 문제가 좀 많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뭐 쓸데없는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드릴까 하니까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줌으로 질문하시면 될 거 예.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줌을 질문은 못 받지만 그때 제가 뭐 그전에 미리 질문해 주시면 미리 좀 그때 줌으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어려워도 제가 말했죠.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답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에서 기대했던 건 문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논점 아는데 이 논점에 대한 답을 어떻게 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5렘 논점이네, 오마 논점이네. 여기가 나올 땐 이 정도의 키워드는 써야지 하고 그 키워드가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막 당황해 버리니까 그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게 좀 오늘 너무 아쉬웠다. 그게 유일하게 들어간 게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셔 가지고 제가 오늘의 VIP 막 이러긴 했는데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모든 지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물론 못 외웠다 뿐이지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시 이런 것만 빼놓고 고시 뭐 50 인이냐 뭐 이런 거는 뭐 못 풀지만 해 봐야 1 점, 2 점이에요. 그거 날린다고 절대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내가 여지껏 아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키워드를 얼마만큼 외워서 그걸 물어볼 때 정확하게 이걸 물어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워드를 거기에 제대로 다 쓸 수 있는 연습 이걸 해 놔야 돼요. 문제는 답이 문제를 꼬아 놓건 풀어 놓건 뭐 이 사람이 내건 저 사람이 내건 문제의 말은 다 다르죠. 그런데 결국 쓰는 답은 다 똑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줄, 교과서에 있는 세 줄을 얼마만큼 압축해 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한 줄로 만들어서 넣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 이걸 얼마만큼 답안지에 잘 압축해서 넣고 내가 키워드를 최대한 살리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건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그 중심으로 포커스를 봤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당황해 가지고 평소에 아는 것도 막 제대로 못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도 막 제대로 안 읽고 설명하시고 이것도 설명 안 하고 이거는 솔직히 당황하는 흔적이거든요. 평소에 그런 실수가 많은 분이면은 제가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 실수를 하셨다. 이 얘기는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시험에서도 그렇게 돼요. 틀림없이 앞에
2 회, 3 회, 4회 요 2 점짜리에서 당황하거든요. 그런 거를 의연하게 넘기세요. 절대로 익숙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다 낯선 문제가 나오지만 60%는 익숙해요, 진짜 시험에서도. 근데 이 40%는 낯설거든요. 근데 뭐다? 답은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거기서 쓰는 거에서 나온다. 자, 1 번. 처음 1 번부터 당황하셨죠? 아니 쟤는 뭐야 도대체. 요즘 교원 평가가 요렇게 바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 교원 평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는 중요하게 될 거예요. 요즘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물론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작년 거 중심으로 쭉 가는데 올해 6 월인가 이제 물론 서희초 사건이 있기 전부터 계속 말이 나와 가지고 바뀌다가 아마 하반기 때 또 한 번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바뀐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많이 바뀌었는데 절대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요 정도가 나오는 거죠. 요 정도가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아 그래? 교원 평가 이거 우리 기출 문제 나온 거네. 아 그런 거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올해 교원 평가는 원래 교원 평가가 학생 평가, 동료 평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교원 평가를 한 해 만에 하다가 여전히 그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열린 문항이었어요. 열린 문항으로 말고 자, 선생님에게 의미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의미 있었던 저걸 쓰세요. 뭐 수업과도 관련 없이 선생님한테 좋았던 점을 쓰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열린 지문으로 나오니까 맨날 시끄러운 잔소리만 하고요. 막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의 인심 뭐 이렇게 다리도 굵고 근데 맨날 치마만 입고 오고요. 막 이러면서 인신공격 막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성희롱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쓸데없는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예 처음부터 그게 딱 공고로 떠요, 공지로. 뭐 아예 이런 문항들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됐냐면 옛날부터 그런 열린 답안지를 쓰는 문항은 이제 없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줬어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제 답을 아까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이 구조화된 문항을 아예 질문을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열린 질문을 주고 거기서 마구잡이를 쓰세요. 이렇게 줬다라면 지금은 아예 세부적인 질문을 줘요. 어떤 영역으로? 이런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학습 지도 영역이랑 생활 지도 영역을 크게 나누고 거기서 세부적인 질문을 줘요. 자, 이게 바로 무슨 평가 영역이에요? 질문지법이라고요. 질문을 옛날에는 그냥 열린 답을 이렇게 논술형, 서술형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물론 그것도 질문지법이야. 크게 물어보는 것들은 질문지법인데 옛날에는 거의 논술형, 서술형 이런 식의 질문지법을 줬는데 요즘은 어떤 문항을 줬어요? 서답형 질문지형을 줘요. 그러니까 단답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새 학습 지도 영역에서는 선생님이 얼마나 지도를 자주 해 주시나요? 그러면 뭐 일 주일에 3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도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이런 문식보다는 선생님이 지도하실 때 몇 회 하시나요? 몇 회 하시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질문하게끔 객관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자주 하나요? 몇 회 하나요? 이런 것들 뭐라고요? 그냥 쉽게 질문지법이라고요. 뭐 이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사실 질문지법, 구두 질문지법, 관찰법 이거 세 개는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의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평가할 때 평가법 혹은 평정법에서 크게 3개 뭐예요? 질문지법 그리고 또 어떤 법? 구두법, 구두질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관찰법. 그렇죠. 이렇게 3 가지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질문을 하게 돼요. 옛날에 그리고 질문지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서술형, 서답형, 그다음에 뭐 객관식. 그걸 뭐라고 하죠? 찍는 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단답형하고 그다음에 기평. 기평은 단답형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객관식으로 찍는 법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주로 서술형의 질문지법이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단답형, 서답형의 질문지가 딱 그 답만 지금 우리 제시할 것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서답형이에요. 간단히. 우리 시험은 서답형과 서술형이 합쳐진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할 것 이건 서답형, 설명할 것 이건 서술형법이거든요. 서술형, 설명법 이런 건데 지금 교원 평가가 서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서술형으로 장황하게 쓰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뭐가 들어갔어요? 관찰법도 들어갔어요. 이게 물론 옛날에는 관찰법으로도 쓸 수 있죠. 내가 서술형으로 쓰는데 내가 관찰한 걸 쓰는 거잖아요. 관찰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체크리스트법. 그쵸? 작년에 체크리스트법 나왔죠. 체크리스트법은 뭐예요? 문항이 있어요. 상중하 뭐 1, 2, 3, 4, 5 이렇게 문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질문은 주어지죠.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주로 관찰법은요. 사실 객관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뭐 주관적인 내용들. 요거 객관적인 내용은 이제 질문지법으로 많이 물어보고 주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제 수치화 단순히 수치화 객관적으로 수치하기에는 어려운 것들 이런 걸 할 때 체크리스트법으로 체크를 했고요. 옛날에는 이 체크리스트법으로 체크도 많이 했어요. 교사 집단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법이 있어요? 일화 기록법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기록법이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요. 자기기록법은 자기가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내용을. 무슨 말인지 자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일화기록법은 뭐예요? 물론 자기기록법도 일화기록법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화기록법이라는 건 타인을 관찰해서 그 사람의 관찰한 내용을 쓰게 돼요. 자, 이걸 봤을 때 이제 요거 잠깐 지울게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생활지도용에서는 상담 중 도움이 되었던 사례는 무엇입니까? 있었던 일을 쭉 쓰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세요. 도움이 됐던 거. 제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줬어요. 근데 왜 도움이 됐어요? 아, 제가 그때 사실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면서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려줘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이가 그때 그 선생님의 행동에 대한 관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쓰는 것. 이건 뭐예요? 일화기록법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렵게는 사실 이거는 일부러 어렵게 낸 거고요. 어렵게는 안 나오지만 일화기록법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화기록법을 기억하시고요. 일화기록법에 대한 정의 이런 거를 같이 쓰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일화기록법 여기 있죠. 관찰 행동 사건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 그러니까 관찰한 내용 중에서 아무거나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록한다가 다른 말로 뭐예요? 기록한다, 서술한다, 기술한다. 그쵸? 같은 말이에요. 우리 기록한다, 기술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군요. 기술한다가 뭐예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뭐라고요? 기술평점 뭐냐?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혹은 간단히 기술하는 글로써 기술하는 평가 방식 이러면 된다는 거죠. 이렇군요. 그래서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해요. 그랬더니 이런 척도를 쓰는군요. 이 말은 뭐예요? 위에 말이 바로 기술 척도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A를 평가했더니 A라는 기술 척도 방법을 쓰시는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기술이 뭐라고요? 기술은 기록하고 서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막 열심히 리코더 척도 막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왜? 들어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리코더 척도는요. 그 수치로 나열을 하는 평정 척도예요. 그래서 최고 좋음, 안 좋음 이건 아니면 5, 4, 3, 2, 1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그중에서 선생님의 좋았던 이유를 리코드로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평가하시고 그 이유를 쓰세요. 그러면 4점 이렇게 체크하는 게 바로 리코드 척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죠? 단어, 문장, 서술하는 게 아니라 뭐야? 수치화시키는 거. 수치화 기록하는 것. 이게 리코드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문제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는요.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진리예요, 진리. 물론 고시를 쓰라 이런 건 빼놓고 고시를 쓰라 이런 건 좀 지어 써야 되고 뭐 어떻게 써요. 본 적이 없는 고시인데. 그 뭐 보건복지령 뭐 보건복지 고시 뭐 이런 거를 쓰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 적이 없으면 지어 쓰는 거고 정말 재수가 좋아 가지고 내가 봤다. 그러면 그냥 제대로 쓰는 거고. 근데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어떻다고요? 지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서 써요? 아무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 1점 1번을 100주로 내신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100지였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100지는 안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 60 일도 이제 슬슬 안 남아 가는데 60일 동안 연습해야 되는 게 뭐요? 지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럼 말하세요. 전혀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내용 찾아서 쓰시라고요. 이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임용 시험 자체가 그래요. 정말 생판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을 열심히 읽어 보시고 거기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을 쓸까?' 그래서 지어라도 쓰시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도. 절대로 백지는 안 돼요. 왜냐면 백지 자체가 '이 사람은 떨어졌다.'라는 인상을 준다니까요. 여기서 2점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2 점을 만약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1점 사이에서 다 몰려 있어요. 1-2점 사이에서. 특히 1-2 점이 뭐예요? 0.5 점에서도 정말 많이 0.5 점으로 떨어진 분들도 은근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1-2점 가지고 왜냐면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쥐어짰으면 말이 달라도 기술한다, 설명한다 이러면 0.5 점이라도 준단 말이에요, 뭐라도 지었으면. 그렇게 해서 0.1 점, 0.5 점이라도 받는 사람과 아예 백지로 놔둬 가지고 빵점이라도 받는 사람이 시험적으로 같은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연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어 써야 된다.' 생판 모르는 거라도 '어떻게 쓸까?' 연습하셔야 되고 그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여기에서 뭐 지문에서 찾았어요. 그거라도 해. 그러면 정말 0점 비단 0.2 점 3 점만이라도 받아요. 음.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어 쓰는 연습을 얼마만큼 하는지 여기다 다 써 놓고 요거 그대로 잘 쓸 수 있나? 뭐 기술적인 평균 척도가 서술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서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거를 쓰신 분이 마지막 선생님이에요. 물론 기술이란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썼지만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2 번이에요. 2 번도 제가 사실 이제 다 이번 주 줌 수업에서는 딱 8 개를 찍어 드릴 거예요. 물론 근데 딱 8 개가 큰 틀로. 어. 큰 틀로. 여러분 역학 그러면은 아 그게 찍은 건가요? 역학까지 하면 총 8 개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일단 1 차적으로 2 차적으로는 좀 세부적으로는 마지막 날 시험 보기 전날이었는데 역학은 올해 정말 예상 1 순위가 역학이란 말이에요. 예상 1 순위 역학, 예상 2 순위 감염병 무조건. 예상 3 순위 이론. 선생님 단데요. 점점 다 예상 4 순위 계산 문제 막 이런 거 선생님 점점점 다 해요. 이 4 개는 반드시 보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예상 순위에서 쪼금씩 벗어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왜냐면 지금 퐁당퐁당이거든요. 작년에 가족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안 나왔어요. 재재작년에 나왔어요. 그전에 안 나왔어요. 지금 퐁당퐁당이기 때문에 그 확률로 보면 솔직히 가족의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족을 일부러 2개 이상 넣어 놨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한 번 마지막으로 가족 정리하고 끝내라. 제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건요. 진짜로 100%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마무리 완전히 해 놔야 돼요. 11 월에는 못 본단 제가 안 나와요 그런 것까지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물론 실력이 된 사람들은 다 보면서 이미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찍어서 외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못 보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 못 쓰셨죠? 안 쓰셨어요. 설명하는 거 안 쓰셨죠? 어. 한둘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이런 건 여러분 뭐라도 쓰면 점수를 받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건 1번 아까 얘기했어요. 1번 문제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다? 모르는 건 문제에서 찾아서 지어 써라. 자 빈칸은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빈칸은 남기자. 무슨 수를 써도 남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빈칸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막 편지 쓰고 막 이런 것도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건 그 뭐죠? 저한테 편지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막 제가 잘 못 외워서. 근데 뭐 저야 뭐 그냥 아이고 뭐 어쩌겠어요. 근데 진짜 시험에서는 그렇게 뭔가 사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걸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요. 물론 그 사람 저는 모르는데요. 저도 그 사람도 저를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뭔가 자기의 인적사항 이런 거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완전히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쓸 일도 없지만 편지는 쓰지 마시고 그럼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빈칸은 하지 말겠고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찾아 써라. 문제 반복. 정 안 되면 문제 있는 내용에서 유사할 것 같은 거를 반복해서 쓰시라고요. 그게 아예 빵점 맞고 빈칸을 남겨 놓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줘요. 이건 모를 때만이에요. 또 모든 걸 다 이제 문제 다 그대로 쓰시고.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건 절대로 문제를 반복해서 쓰지 마세요. 특히 문제를 반복해서 쓰지 말라는 게 뭐예요? 뭐 토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근데 토의는 굳이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셔 가지고 기역, 토의하고 이토 그러니까 기역, 심포지엄 이렇게 기역주에 돼 있고 이거 문제할 때 기역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답을 쓸 때 심포지엄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기역은 예 은도 쓰지 마세요. 기역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심포지엄의 의미만 쭉 쓰시면 돼요. 오늘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틀렸냐면 그러니까 뭐죠? 영역 쓰는 문제. 그거를 제가 일부러 앞에 거 딱 비워 놨어요. 기억은 두 번째 거부터 넣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첫 번째 거 다 열심히 다 쓰셨어요. 선생님 아닌가요? 아 누구지?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아무튼 그랬어요. 선생님 두 분 건 제가 아직 쫓지 못해 가지고 누가 기억이 환경 영역인 이게 기억이 생리적 영역인데 환경부터 쭉 썼어요. 그리고 가나다라도 안 썼어요. 그럼 뭐예요? 사이사이에 사실 한두 개씩 맞췄거든요. 다 나가요. 반드시 기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호 그대로 매치하셔서 쓰셔야 돼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선생님인 줄 알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기억력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니.' 아무튼 반드시 뭐다 그거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답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 반드시 답에 한 줄 쓰세요. 그리고 최대한 이 기억에 대한 답은 그 한 줄 내로 집어넣는다. 아 선생님한테 이 말하려고 했구나. 선생님이 영역에서 자원을 굉장히 그 뭐죠? 그 교육 오렘이었구나. 오렘에서 교육지휘지죠. 체계가 넘어갔어요. 그럼 채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답을 쓸 때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한 칸에 기억이 있으면 그 한 칸에 반드시 기억에 다 쓰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도 두 번째 칸에 다 쓰리라. 디귿도 세 번째 칸. 리을도 해야지 선생님이 막 디귿을 막 이만큼 쓴 거예요. 그럴 거면 두 줄 한 줄에 막 그렇게까지 사실 쓸데없는 얘기였거든요. 아시죠? 막 뭐 거의 막 그 아이의 가족사를 막 열심히 설명해서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이고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리을이 답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면 빵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답 찍고 답을 연습하시라고요. 아 내가 하나의 답을 쓸 때는 기억이면 기억을 쓰겠다. 그럼 한 줄에 반드시 넣도록 연습해야 되겠다. 양이 많을 것 같으면 반을 나눠도 돼요. 무슨 말인지 괜히 또 막 한 줄에 하나씩 한 줄씩만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교수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한 줄에 그냥 딱 한 줄만 쓰기를 원해요. 두세 줄 쓰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답에서 실제 주어지는 이 내용은 딱 한 줄 정도로만 끝나요. 그게 얼마만큼 키워드가 딱딱딱 들어가서 압축적으로 한글에 들어가느냐. 글씨가 클 수는 있어요. 근데 글씨가 크면 그만큼 조사나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압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빼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니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세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간호 접근법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명칭을 쓰고 설명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시험은 서답형이랑 서술형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라고요. 설명하고는 무조건 서술형 문제예요. 그거를 간단히 대상자로서의 가족 체계, 가족 접근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반점 주거나 실제 시험에서는 동점자로 올라갔을 때 0.1점, 2점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점을 다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설명할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참 답안지에서 오타가 났어요. 저는 정말 맨날 본다고 보는데도 사회 구성 요소를 간호가 아니라 이거는 뭐 틀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었죠. 제가 오타는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 이것도 왜냐면 원래 제가 이거를 여기다 다 제대로 써 놨는데 요거 나머지 용어 만들면서 요쪽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보시고 얘는 뭐 디귿은 틀린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한 명도 없이 다 맞추셨고 자 이제 앞에 내용 다 썼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아이가 당뇨라면서요. 내 아이가 당뇨예요. 어머님이 아이 인슐린 주사도 놔주시고 식이요법에 맞는 음식도 준비하시고 어머님 참 잘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접근법이죠?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접근법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지금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가족이 오래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50% 미만이긴 한데 그나마 나온다면 뭐가 남았다고요? 접근법, 이론. 그나마 나왔다면. 이게 지금 남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나왔지만 그래도 나오는 게 뭐예요? 도구. 그죠? 가족 사정 도구. 뭐 이게 뭐 밀착도냐 뭐 이거는 사실 정말 제가 작년까지 해 가지고 밀착도 하나 남았으니까 밀착도 보세요. 그래서 밀착도 나왔잖아요.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끝났다는 말은 다 나왔어요.
물론 생애 변환 질문지 이런 거 안 나왔죠. 근데 이거는 완전 특 A급은 아니기 때문에 고런 거 좀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안 나온 게 접근법이랑 이론인데 사실 접근법이랑 이론이 이 퐁당퐁당을 깨면서까지 막 나올 만큼 특 A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보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9월, 10월 넘어가기 전에 안 나올 것 같은 것까지 싹 보고 넘어가야 10월에 이제 전체 나올 만한 거 한번 사실 말이 9월이지 10월 둘째 주가 되면 또 다 끝나버려요. 전범위가. 시간은 정말 빨리 가잖아요. 그럼 이제 10월, 11월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엄청 불안해요. 꼼꼼하게 볼 여력이 없어요. 선생님, 이제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뭐예요? 언제 찍어 주시나요? 이건 볼까요? 이건 버릴까요? 이거예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10월 둘째 주 전까지는 "이거 버릴까요?" 그러면 막 제 스타일 알죠? "아니 지금 버릴 때입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자다가도 막 제 목소리가 들지 않나요? 공부할 때? 틀리다가도 아이 '아 이 여자 또 나한테 한 소리 하겠구나.' 막 이러는데 10월 둘째 주까지는 절대로 그 뭣도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그 정말 교수들이 허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10월 셋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과감히 나를 지피지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아는다. 그러면 다 봐야 되지만 나라는 사람이 절대로 그때 모든 걸 다 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과감히 쳐버릴 건 쳐버려야 돼요. 그때 쳐버리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지금 치면 안 돼요. 지금 치면 내 목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목에 제가 허를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족의 접근법을 보는데 가장 만만한 헨슨 앤 보이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헨슨 앤 보이드를 보고요. 이게 이제 글자가 많으니까 네 가지라 했잖아요. 이걸 먼저 네 가지를 보시고 나머지는 여기에다 맞춰 가지고 용어 외우시고 사이에 두 개만 합쳐 가지고 끼우시면 돼요. 자, 헨슨 앤 보이드가 대체 대사라 그랬죠. 자, 배는 뭐예요? 배경으로서의 간호란 말이에요. 혹은 그 대상자에 대한 맥락으로서의 간호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배경으로서의 간호예요. 배경으로서에 대한 간호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중심에 두고 항상 중심 초점 누가 초점이냐가 중요해요. 이 접근법은요.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랑 이 간호의 목표가 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 개인에게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가족 구성원 개인의 그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 그러니까 뭐 이 초점이란 말은 뭐예요? 간호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그럼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 개인의 개인 구성원을 위한 가족이 지지자 혹은 그 뭐죠? 조력자 그게 뭐죠? 그 뭐죠? 그 서포터로서 잘 작용이 되는 간호 이런 식 잘 작용이 되는 가족 이렇게 초점을 개인에게 두고 여기다 밑에 있죠. 초점을 개인에게 두고 목표는 뭐다? 이 개인의 건강을 위한 가족이 배경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한단 말이죠. 가족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을 위한 가족이 배경이 되는 것. 자, 서포터로서의 가족이 바로 목표죠. 다음은 체계로서의 간호예요. 자, 체계로서의 가족 간호, 체계로서의 접근법. 키워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초점, 목표예요. 자, 초점 마지막에 하고 목표,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체계하면 무조건 키워드가 상호작용이에요. 이거 답을 쓸 때 상호작용을 안 쓰신 분이 은근히 많아요. 키워드를 지금 아직까지도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의 체계 이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행정이론에서 스타트가 된 거거든요. 행정이론이건 모든 이론이건 간에 체계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키워드가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초점은 누구예요? 다예요, 다. 가족도 초점이고 또 누구도 초점이에요? 그렇죠. 가족도 초점이고 또 누구예요? 그렇죠. 개인도 초점이란 말이에요. 다 포커스란 말이에요. 다 포커스. 상호작용의 특징이 뭐예요? 상호작용의. 그리고 여기서의 개인은 얘는 문제가 있는 얘는 환자 개인이었죠. 여기 초점은 환자 개인이었죠. 이거는 여기서 개는 뭐예요? 전 구성원이라고요. 여기서 개인의 차이는 알겠죠. 그러니까 체계로서의 가족은 포커스가 뭐라고요? 가족 구성원들. 그들이 상호작용을 이뤄서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하위책이죠. 그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은 또 하나의 그 그룹이 되죠. 그들이 또 하나의 상위 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룹 요 모든 사람들이 다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이제 정 구성원 그러니까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정 구성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 구성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다?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전체 가족. 여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상호작용. 이게 포커스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가족을 목표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점은 구성원 각각이 하위 체계를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데 상호작용이면 사실 개인도 있지만 엄마와 개인도 있어요. 아빠와 엄마도 있어요. 이런 상위 그룹까지도 다 상호작용. 또 그들이 전체가 또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각각의 가족을 이루면서 그 내에서 상호작용을 잘 이루는지를 이루는지 도와주는 간호. 이게 바로 체계로서의 가족 간호예요. 그러면 이 체계로서의 가족 간호, 이 구성원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간호를 할 때 그 구성원 하나하나에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상호작용을 잘하는지 봐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거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걸 잘 파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로서의 간호작용에 이제 우리 예시가 또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변화나 느낌 좋아요. 영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담 뭐 이런 거. 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아이가 아프니까 어머니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아프니까 아빠 많이 힘드시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받으세요? 애가 아픈 거 그러니까 부부 싸움으로 얼마만큼 영향받으세요? 개인 각 구성원들이 아버지는 얼마만큼 영향을 받으세요? 어머니는 얼마만큼 영향을 받으세요? 이렇게 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이 체계로서의 가족 간호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기억하세요. 체계는 내가 무조건 체계에서 의미를 써라 그러면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를 쓴다. 그리고 뭐의 상호작용? 하위 체계들 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상위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각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가족. 이게 바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로서의 간호예요. 대상자로서의 간호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대상자로서의 가족은 뭐예요? 가족. 그렇죠. 가족. 물론 여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원으로서도 의 가족도 가족인데 이 두 개의 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얘도 초점이 얘도 가족이에요. 얘도 초점이 가족이에요. 대상자로서의 가족은요. 간호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가족이라고요. 가족. 그렇죠? 가족 자체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라고요. 개개인 하나도 하나지만 가족 자체가 얼마만큼 잘 둥글둥글하게 굴러가고 있느냐. 이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초점이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얼마나 잘 둥글둥글하게 굴러가고 있느냐. 그러면 목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가족 자체가 얼마만큼 잘 구성되어서 가족이 얼마만큼 잘 구성되어서 그러니까 잘 굴러가느냐. 가족이 얼마만큼 잘 유지되느냐. 가족이 얼마만큼 잘 구성되느냐. 가족이 잘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이거 유지시키느냐. 이걸 목표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시로는 어떤 걸 들겠어요? 가족이 잘 유지되고 있다. 그걸 알고 싶으면 뭘 질문하시겠어요? 그렇죠. 가족의 역할 기능은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족의 뭐 진행 방식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역할 그다음에 소통 이런 거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많이 아프세요? 당신이 힘드시죠?" 이런 거 물어본다기보단 "가족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가족이 흔들리지 않나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역할 잘하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안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이것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는 일 이런 건 없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대상자로서의 간호예요.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가 뭐예요? 가족 그 자체가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도 대상자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외부 체계하고의 관계에서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체계와의 내부 체계 속에서의 간호 이렇게 가족이고요. 여기 대상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이란 덩어리는 이미 없고 외부 체계 내에서 우리 가족도 하나의 체계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이게 뭐라고요? 얼마만큼 외부 자원은 잘 이용하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딱 적으세요. 체계로서의 간호. 그럼 무조건 상호작용. 그다음에 뭐라고요? 체계 말고 대상자로서의 가족은 가족 그 자체. 가족 구성원을 전체를 다 합친 그 자체.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가족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뭐 요거 두 개는 쉽죠. 요거 두 개는 쉽지만 나머지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상자는 가족 그 자체, 체계는 개개인 간과 가족 내부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키워드를 넣으시라고요. 자, 요거 다 됐으면 지우고 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보세요. 자, 아유 힘드시죠? 아이가 아프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거는 엄마의 말이고 해서 "아유 엄마 대단해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식이요법도 해 주고 인슐린 주사도 해 주고 "아유 엄마 아이한테 참 서포트 잘하고 있네요." 무슨 접근법? 배경으로서의 가족인 거죠. 배경으로서의 가족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의 배경이 된 거예요. 아픈 아이, 당뇨병에 걸린 아이가 초점의 대상자가 되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아유 걔를 위해서 엄마가 이만큼 희생하시네요. 이만큼 고생하시네요.' 이거 자체가 배경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엄마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인데 배경으로서의 그러니까 가족이 게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아유 엄마 이렇게 어머님 아버지도 힘드시네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아빠, 엄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아버지라는 구성원과 어머니라는 구성원 사이에 서로 어떻게 지금 어때요? 이 말이 뭐예요? 상호작용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체계 그 가족이라는 큰 체계 안에서 하나의 체계와 또 다른 체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얘는 엄마 아빠 사이의 관계 혹은 꼭 엄마 아빠가 아니라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거 상호 관계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꼭 엄마 아빠 아니더라도 아픈 애와 엄마 사이에 엄마가 아픈 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부담 느끼세요. 막 이런 건 관계잖아요, 둘. 상호 관계는 자, 상호 관계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체계라고요, 체계. 둘 아픈 사람과 누구와의 관계, 그들 나머지 간의 관계 이런 각각의 관계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체계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에요. 사실 요거는 제가 좀 없다가 집어넣긴 했는데 여기까지 다 잘 들어갔구나. 어 네 안 들어갔네요. 요거 다 있어요. 아이의 진단으로 남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어려운 게 도대체 무슨 접근법이야. 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어떠세요? 정신적으로 어떠세요?" 그러면 이거 부담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거 아이와 아빠의 상호 관계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여기는 여기 보세요. 대상자로서의 가족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역할을 "아우 아버지가 제대로 자기가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해요." 이 말도 넣으려다가 이 말 넣으면은 다 너무 많이 맞출 것 같아서 뺐는데 후회했어요. 빼고 나서. 이거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질문도 있고 역할로 물어본 질문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다 이게 저는 일부러 처음에는 두 개를 다 넣었다가 '아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지.'라고 했지만 그래도 '둘 다 넣는 게 나았을 뻔했다.' 이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보다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관계 이게 관계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막 흔들리느냐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힘들어하고요. 뭐 뒤는 주름 긋지 않았지만 아이도 지금 자기 탓이다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개개인들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족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건 뭐라고요? 가족 자체를 간호의 대상자로 보는 건 뭐다? 대상자로서의 간호요. 대상자로서의 간호는요. 보세요. 여기 모든 가족 구성원을 사정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사용해서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음. 음. 잠깐 의사결정. 자, 이런 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그냥 보시고 아까 제가 정리한 거 중심으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은영이네 가족의 내적인 가족의 역할 자, 사실 내적인 갈등이라고 얘기했죠. 내적인 갈등이다. 가족 내에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뭐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우리 가족은요. 가족 이론은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 이론이 있었잖아요. 거시적 이론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조 기능 이론. 구조 이론은 뭐예요? 가족이 깨질지 말지 이걸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가족의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내적 갈등 이런 거보다는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어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 자체의 구조 그리고 외부 체계와의 관계 이 속에서 가족이 얼마만큼 존립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미시적인 이론이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뭐예요? 외부 체계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외적인 가족의 관계, 존립 이런 건 보지 않고 가족의 개개인 하나하나의 내적인 변화, 갈등 이런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내적인 가족 속에서 의사소통, 갈등,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가족은 상징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어떻게 해준다? 해석을 해준다. 그쵸? 가족은 그 앞에 상호작용이 또 있죠. 왜냐면 이것도 체계 이론에서 온 거니까. 가족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서로만 가족만의 상징을 쓰고 상호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가족을 간호해 주려면 그 내적인 갈등을 해소시키려면 그 가족이 개개인들이 사용하는 상징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자. 오로지 가족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가족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가족만의 문제를 찾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해요. 자, 그래서 가족 간호는 지금 그냥 다 이번 모의고사를 끝내고 복습하실 때 가족 간호를 마무리해 버리세요. 접근법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런 이론들 좀 정리하시고 한번 뭐 분석 도구 한번 보시고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웬만한 분석 도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막 분석 도구를 또 막 다 오직 끄집어서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후루룩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다 하나 더 냈지만 가족 간호의 이제 마지막 수행, 예측적 안내 이런 것들 냈는데 고거 이제 마지막 논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간호의 아니 가족 간호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게 그러니까 올해 제가 그 나올 만한 거 8 문제를 뽑기는 했는데 물론 나머지 2 문제가 그쪽이다 보니까 뭐죠? 학교 보건 보건교육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6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총론 이론이 막 많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론에서 안 나온 게 뭐다? 지역사회 유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안 나온 게 유형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나온 게. 그러니까 허를 찔러서 1점 낸다고 하면 거기서 내지만 사실 올해는 역학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은 무조건 나와요. 감염병은 무조건 나오고 역학, 감염병 그다음에 이론은 무조건 또 나오는 문제고 역학 나올 때 저는 계산 문제가 포함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지금 3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이라 반드시 나와요. 학교보건법 나오고 지금 거의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스 플랜 2030 지금 100%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바뀌면 2-3년 내로 한 번 나오지 무조건 바뀐 그다음에 바로 내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바뀐 것만으로는 지금 한 2 년이 됐어요. 저는 계속 틀을 잡다가 작년 초에 완전히 완비돼 가지고 지금 그래서 헬스 플랜 2030에 관련된 논점도 지금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앞에 총론 부분이 막 이게 지금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한번 본다? 그럼 지역사회 간호 유형 꼭 보시고 그다음에 안 나온 게 뭐 지불 유형 이런 것들은 웬만큼 물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나왔던 거 인두제 요런 거를 빼고 나머지를 좀 보시고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매년 냈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나마 쪼금 안 나온 게 사회보장제도가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하나만 똑 떼 가지고 재작년에 나오고 지금 사회보장제도 자체는 며칠 전 이거 한번 나왔죠. 이거 뭐죠? 뭐의 정의스인가 하나 요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최근에? 공공부자 한번 나왔죠. 그쵸? 요거 2개 정의적 그러니까 요거는 구체적으로 4 점으로 나왔고 요거는 1점 논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얘도 제가 말한 건 총론 부분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하나하나씩 다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얘를 딱 쳐 가지고 4 점으로 낼 만한 문제 혹은 2 점으로 낼 만한 문제가 막 마땅히 남아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총론도 안 나온 거 중심으로 유형이면 유형 이렇게 안 나온 거 중심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지금 마무리하세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거 외우는 게 쉽잖아요. "왜 역학 안 나온다는 말은 안 해 줘요." 막 이런 막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으로 버리고 싶은데 근데 올해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역학이 지금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마무리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지금 보란 얘기는 다 똑같은 비중으로 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똑같은 비중으로 보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거 보시고 역학은
끝까지 들고 가야 돼요, 끝까지.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정 안 되면 버려요, 버려요." 막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고 가셔야 돼요. 감염병이야 뭐 당연히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역학 감염병은 꼭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족도 쪼금 사실 소원해졌고 근데 가족이 안 나오면 산업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는 뭐 고시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쪼끔 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쪼금 오래 소원한 게 환경이에요. 환경도 가볍게 보셔야 돼요. 대신에 재난 중요하게 보세요. 왜냐면 제가 올해 그 뭐냐 옛 그 좀 그 주요 학교들 기말고사 중간고사인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좀 받았는데 재난을 좀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난도 좀 보셔야 돼요. 어. 근데 환경이 지금 작년에 대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 나왔어요. 작년에 대기, 재작년에 식중독, 그전에 수질, 물론 수질은 이제 조그맣게 하나 나왔지만 웬만큼 지금 굵직한 게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수질에서 안 나온 부분 좀 보시고 수질은 수질 기준 중심으로 나왔으니까 안 나온 부분 또 수질 기준 나왔지만 4-5년 전에는 또 질병 이타이탈병이 다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굵직한 논점이 다 나와 버려서 수질 다시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 대기도 안 나온 거 중심으로. 왜냐면 용어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식중독도 가볍게 보세요. 작년에 너무 또 굵직한 식중독이 다 나와서. 그래서 사실 올해는 환경이 되게 소원해요. 가능성이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역학 가능성이 커지고 계산 문제 가능성이 커져서 그러면 올해 어려워져요. 어렵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체감으로 못 푸는 거예요 막. '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왜 또 내 점수는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제가 작년에는 웬만하면 마지막에는 막 "아유 뭐 표준 나서 버려요, 버려요." 막 다 이렇게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역학이 몇 년째 안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걸 버리기엔 다른 데가 너무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 복원 되게 중요할 거고요. 왜냐면 워낙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 복원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나온 것들도 A급인데 안 나온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공부하세요. 그렇게 이제 근데 지금은 말해서 10월 둘째 주까지는 다 골고루 이번에 복습할 때도 다 내가 지금 이런 거 보실 때 내가 이제 나중에 어쩌면 사회제도 제대로 안 볼 사회보장제도 안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한번 제대로 외워 버리고 나중에 왜냐면 지금 안 보면 불안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보세요. 이제 공공부제 나오고 노인정강 장기 요양보험 나왔으니까 솔직히 "선생님 그럼 다른 게 뭐가 나올까요?" 마땅한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와 봐야 뭐 정의. 그때는 법에서 공공부조 가로 딱 치고 사회보장의 3개 중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요거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법으로. 사회보장법. 근데 지금은 나온다면 사회보험의 정의는 뭐냐? 공공부조의 정의는 뭐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의는 뭐냐? 요 정도가 지금 좀 나왔는데 제가 말했죠. 무조건 정의를 써라 뭐 설명을 쓰시오 목적을 쓰시오 뭐라고요? 키워드 하나만 딱딱딱 박아 놓으면 된다고요. 아까 책에도 상호지경 키워드만 들어가면 웬만큼 점수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막 열심히 소설을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키워드 쓴 사람과 안 쓴 사이의 점수의 편차가 나 버리는 거예요. 자 사회보험 키워드 뭐예요? 자 오롱오롱오롱오롱오롱. 자 사회보험의 키워드? 네? 사회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준다. 맞아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건강,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그리고 보험의 형식이잖아요. 그쵸? 보험의 형식으로. 보험의 형식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 보험이란 말 자체가 있을 때 걷어들이고 없을 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공공부조, 최저 생활 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인간다운 삶이 이거 하나만 아주 당당하게 목소리가 일치돼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우리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달라. 막 이런 거. 딱 고것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앞뒤 그냥 말만 붙여서 다 이렇게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아니면 뭐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을 한다. 이러시면 된단 말이에요. 뭐 쓰고 싶으시면. 자, 그다음에 근데 그리고 나올 게 없어요. 뭐가 나올라나. 이런 법은 물론 건강보험법은 중요해요. 건강보험법이라든지 건강보장증진법 이건 굉장히 건강증진법 이런 건 다 중요하지만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이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면 중요한 것 자체가 내년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보험법으로 나올 만한 사실 보험법으로 나올 만한 건 급여예요, 급여. 근데 급여도 지금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꼭꼭 찍었던 게 노인 장기 요양법의 급여를 아주 열심히 찍었더니 그때는 학교 안전 공제의 급여가 나오고 그다음에 급여를 찍었을 때 노인 장기 요양법의 급여는 안 나왔지만 뭐가 나왔죠? 그 등급이 나왔죠, 등급이. 등급도 내 인지 지원 등급 다 찍었어요. 그래서 얘도 나오기가 올해는 어려워요.
제가 또 제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꾸 어렵다고 하면 머릿속으로 지워 버려요." 그런데 지우지는 마시고 그래도 그래 지우 이렇게 했더니 문제 3 번도 많이 틀렸어요. 이거 이 지운 거야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러시지 마시고 왜냐 10월 둘째 주까지 이런 거 제대로 못 쓰면 제대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정 왜 시험에 안 제가 물어본 건 시험에 안 나온 거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뭘 지웠는지 그럼 보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한 거는 요 부분 좀 나온 거고 건강보험법 요 정도만 남았어요. 뭐 나올 만한 건. 그리고 아까 저거의 정의 부분의 키워드 하나씩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온 부분인데 뭐 노인장기 요양 부분은 뭐 이상 뭐 우리가 뭐 노인을 막 그렇게까지 모실 것도 아닌데 막 3-4년 막 계속 2 년간 연속으로 낼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게 10년 전에 나온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 10년 후에 또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10 년에 나올 거예요 노인은.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세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64세 할머니예요. 사회 보장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사회 보장 대상이라는 건 이제 어디죠? 주민센터에 등록하면은 거기서 이제 돈을 기초생계수급 보장 뭐 의료급여 이런 거 주는 걸 얘기하겠죠. 요런 걸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물어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속상해요. 자 한번 수련회를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억 이제 노인장기 요양법의 수급 대상자의 기준 이것도 다 못 썼어요. 정말 이거 완벽하게 맞추신 분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럼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이때는 또는이에요. 그쵸? 64세 65세 미만 이하여도 이 노인성 질환 가진 사람. 그쵸? 그리고 2 번은 and예요 and. 이거 하고 아니면 이거 콤마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또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는이란 말은 요런 사람 따로란 말이에요. and예요 and.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거를 또는으로 해 버리면 2번 항목은 뭐예요 정의가? 6 개월 이것도 안 쓰신 분이 있어요. 그쵸? 6 개월 이상 써야죠. 일상생활 수행은요 오늘 하루 못 해도 돈 안 준단 말이에요. 그쵸? 6 개월 이상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이 불가능한 자, 수행 능력이 어려운 자, 곤란한 자, 뭐 불가능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and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and로 안 쓰고 또는으로 쓰면 뭐예요? 내가 그냥 20 살이야.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6 개월간 내가 화장실도 못 가고 일상생활 수행을 못 해요. 그래도 장기 요양을 받냐는 말이죠. 못 받는다니까요.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20 살인데 치매가 왔어. 뭐 젊은 사람 치매가 뭐 뇌혈관성 치매 뭐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어린애가 뇌졸 중에 뭐 오는 일은 0.00001% 지만 그래서 수행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다? and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버리라 그랬더니 다 버려 가지고 이걸 맞은 사람이 정말 극히 희박했어요. 막 이거 또는 이것도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 수행이 안 되는 사람. 하나를 써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안 나온다는 건 지금 완벽하게 외우란 말이에요, 돌려 말하면. 왜냐면 나중에 안 봐도 지금 완벽하게 해 놔야 그때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 안 봤지만 쓸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11월 때는요. 나올 것만 정말 계속 돌려요, 선생님들이. 그러려면 지금 완벽하게 봐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 가지고 이게 공부가 안 돼요. 다른 게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니은 소득 보장에 해당하는 요거는 정말 거의 100% 맞추셨어요. 소득 보장은 기생의 급여 아주 잘 쓰셨어요. 그쵸? 기초생활수급, 을급여, 의료급여 이거 틀리신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나오면 뭐예요? 다 맞춰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키워드를 더 쓸까? 기초생활수급에 어떤 용어를 더 쓸까?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어떤 말을 더 쓸까?' 어. 그런 걸 좀 고민하시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학생이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사실 요 급여도 안 나오기는 했어요. 보험법에서 급여가 안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급여를 내겠다고 올해 노인장기 요양법을 또 내는 건 쪼끔 교수님들에게 좀 문제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게 안 나온 게 많은데 너무 하나의 법에만 지금 계속 문제를 내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급여의 종류는 봐야죠. 무슨 급여? 재가급여, 스타트 재가급여. 이것만 쓰신 분이 있어요. 틀려요. 그다음은 또 무슨 급여? 시설급여, 현물급여. 그쵸?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재가급여가 지금 안 나왔죠. 시설은 뭐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요양원 뭐 이런 거 요양병원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러면 나오는 게 재가급여인데 6개거든요. 외우셔야죠. 뭐? 그죠. 뭐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는 휠체어 빌려준다든지 지팡이 빌려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건 빌려주는 게 기타 보호.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를 요청 학생이 뭐 이렇게 키워드 줬잖아요.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급여라고 딱 키워드를 줬잖아요. 이거를 재가급여 그러면 수련회 가기 위해서 재가급여 중에서 뭘 하냔 말이에요. 그쵸? 이거 재가라고 쓰신 분도 두 분인가 있으셨어요. 어. 그러면 틀려요. 이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고득점과 평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들 실력이 웬만하면 다 붙으시 제가 지난주까지 해 가지고 전체 점검해 보면서 선생님들 말씀드렸잖아요. 다 정말 전원이 다 붙을 수 있다. 제가 실없는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스타일이 알잖아요. 없는 말 막 이렇게 막 뭐 기분 좋게 막 하면서 "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 못 된다고요. 안 되면 과감히 때려치라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하라고 하고 그냥 "선생님 올해 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우리 고득점 받기 위해서 지금 좀 열심히 해 봅시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생이 없어요. 그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둘 다 떠나요. "니나 잘 살아." 막 "니나 잘해." 막 이러고. 근데 농담이긴 한데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따라하면 붙기는 해요. 근데 편차가 그거란 말이에요. 고득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답안지 시점에도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진짜 시험을 봤을 때 고득점을 받는 사람 그리고 평타 붙기는 다 붙어요. 평타 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고득점을 받는 사람은 자꾸 디테일을 살려요. 이 재가에서도 재가에서 6개가 있는데 뭘까 이렇게 하고 그냥 약간 평타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쿨해요. "아 나 이거 하는 건데." 제가 진짜로 실력은 이만큼인데 그 쿨함이 우리 시험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예 장점은 붙어서 이제 학교에서 요즘 학교에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때 웬만한 문제를 다 잘 이번 요즘도 이제 가끔 한두 명씩 이렇게 선생님들 연락 오시는데 보건한테도 이렇게 자꾸 이상한 민원을 넣는 이상한 엄마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쿨하신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는데 그럴 때 좋아요, 이제 쿨한 선생님들은. 근데 과정을 겪으려면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쪼끔은 더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리는 게 내가 얼마만큼 키워드를 살리느냐 그거 하나랑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중하게 그 문제를 접근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거를 지금 60 일간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제 어렵게 냈다니까요.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서 내가 설명할 식으로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꼬아 놨을 때 내가 얼마만큼 무조건 그 꼬은 거 풀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거예요. 문제를 도저 그 수석하신 그 두 번째로 수석하신 선생님이 있거든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경기도 수석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자기가 문제를 한번 쫙 다 풀었을 때 3-4 문제인가 구멍이 뻥뻥뻥 났대요. 경기도 수석이셔서. 근데 자기는 정말 그 답은 다 이제 쓰시고 그 선생님은 답 이제 문제 쓰고 바로 답 쓰고 문제 쓰고 바로 답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아예 못 풀겠는 건 구멍을 그냥 내놓으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답을 쓰려고 할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럴 때 자기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출제자의 의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딱 보니까 고득점 맞는 사람들 그리고 평타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득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평타 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감정에 많이 취해 있어요. 뭐냐면 "아 내가 이거 아는 거야." 막 그 뭐 그거 그때 뭐 나왔었지? 그 그 모성에서였는데 모성에서 폐경이 나왔어요, 폐경. 폐경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때 제가 "폐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찍었거든요. 폐경과 작은 군종과 호르몬의 관계가 혈의 출혈의 관계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평타 친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쿨한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폐경 내가 찍었어.
폐경이란 폐경 전기가 있고 뭐뭐뭐가 있고 물에서 물론 답은 맞췄죠. 월경 과다가 답이었는데 그러므로 에스트로겐이 저하되지만 그 근종에 의해서 메스트로겐이 증가되어 뭐 월경 과다가 나타난다. 아주 폐경 열심히 쓰시고 월경 과다 요거 하나 쓰시고 물론 최종적으로 맞긴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 중심으로 답을 자꾸 작성하시지 말고 문제를 볼 때 꼼꼼하게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 중심으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아무리 폐경이고 아무리 뭐 역학이고 내가 정말 이제 찍어 드리면 그 찍어 드리는 걸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찍은 거에 좋아하지 마시고 문제를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그러면서 '아 이거 출제자가 그중에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뭘 쓰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못 찾죠. 어떻게 다 찾아요. 그런데 못 찾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아는 거 키워드 쓰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답이에요. 어. 그 선생님도 결국 맞췄어요. 폐경해 가지고 흥분해서 폐경 다 썼지만 마지막에 에스트로겐에서 뭐 월경 과다가 나타난다. 필요한 키워드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흥분해도 합격하긴 하고 근데 깔끔하게 그냥 월경 뭐 에스트로겐 뭐 이렇게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으로서 뭐 월경 과다가 나타난다. 이렇게 쓰신 분은 그냥 깔끔하게 어. 자 그래서 자꾸 지금부터는 이제 60 일간 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 많이 풀어 보시면서 나에 도취되지 말고 문제를 보는 연습. 그리고 내 답을 보면 이제 점점 부족한 게 보여요 이제. '내가 이 키워드도 부족하네. 이 키워드도 부족하네.' 그거 자꾸 써 놓고 매일매일 보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서 답을 최대한 키워드가 들어간 답으로 만드는 거. 자 그럼 여기서도 학생이 수련회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문은 하루 종일 같이 자주는 게 아니에요. 낮에만 잠깐 있다 간단 말이에요, 요양사들이. 그러니까 애가 수련회에 가면 방문은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이분이 가셔야 돼요, 할머니가. 가시는 게 어디예요? 주야간에 가 있든 단기 한 뭐 9 일이면 9일 단기 동안 나가 있든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주야간은 주말이거나 밤인데 뭐 얘 수련회를 잠깐 가는 게 아니죠. 한 뭐 3박 4 일이면 3박 4 일, 5박 6 일이면 5박 6일 이렇게 갈 테니까 얘는 뭐예요? 며칠간 나가 있는 단기 보호다. 그래서 단기 보호라고만 써도 맞아요. 그리고 더 잘 쓰고 싶으면 재가 급여 중 단기 보호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죠. 왜냐면 나는 이만큼의 키워드를 알고 있다. 하지만 재가 급여 이렇게 쓰면 틀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1 점에 다 몰려 있고 0.5 점에 다 몰려 있고 거기서 지금 다 판가름이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력이 다 없느냐?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실력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3-4점 더 맞은 사람이 실력이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문제를 얼마만큼 또 꼼꼼하게 읽고 얼마만큼 키워드를 더 썼냐 덜 썼냐 요거 차이다라는 거죠. 다음은 4 번이에요. 건강 증진 회의 사실 뭐 건강 증진 회의 자체가 올해 이 회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헬스 플랜 2030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건강 증진과 관련된 논점도 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보셔야 돼요. 건강 증진은요. 캐나다에서요. 오타와 회의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오타와 회의 전이에요 요거는. 음. 건강 증진 회의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 사회 전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캐나다에서요. 보고서를 냈어요. 누가요? 마크 라론드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냈어요. 이래요. 막 우리 뭐 라론드 보고서 다 알잖아요. 라론드에서 건강 결정 요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시험은 결정 요인 4 가지를 쓰셔야 아니면 결정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쓰셔야 해 가지고 하나만 쓰도록 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쓰라고 냈어요. 근데 이것도 열심히 하나만 쓰신 분이 있어요. 어. 왜냐면 건강 결정 요인 중 중요한 요인 이러면 하나만 쓰셔야 되는 거죠. 생활 습관 이렇게. 하지만 뭐 별말이 없으면 물론 절대로 우리 시험에서는 다 쓰라고는 안 나와요. 다 쓰라고 나오면 4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 가장 중요한 1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주어질 거지만 뭐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다 써 보시라고요. 생생한 보건 다 잘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다 쓴 사람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쓴 사람들 이렇게 답안지 작성이 그룹을 나눴거든요. 하나만 쓴 사람들은요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은 거예요. 이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물어봐야지만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네 라론드가 사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낸 이유는 교과서에 라운드를 되게 많이 포섭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새로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넣어 놓은 거지만 이것만 문제로 내기엔 좀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도 생생한 보고는 완기해 놓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돼 왔나요?"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요. 95 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타트 알죠? 라론드의 건강
증진이란 표현이 지역사회의 건강이란 표현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오타와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건강 증진이란. 그때 이제 이게 90년도 때 오타와회의가 일어나면서 95년대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건강 증진? 그러면 우리도 국민 건강 증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국민 건강 증진법의 토대가 뭐예요? 흡연, 음주, 영양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중에서 요즘 음주가 대두되고 있다고요. 작년 10년까지 몇 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 2009년 이때부터 쭉 10년간의 정책이 흡연이었어요. 금연 잡는 거. 근데 최근에는 음주 잡는 걸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절주 쪽으로.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도 음주 쪽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올해 법 내용이 그래도 보셔야죠. 이제 이거는 줌으로 봐드릴 거예요. 당장 막 선생님 특혜급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세요. 음주 쪽으로 많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시 쪽으로 많이 개정되고 있고 무조건 지역사회는 이제 뭐가 돼요? 건강도시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도시란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같이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 자,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요. 어떻게 돼요?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 증진의 개념 중에서 뭐가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거 뭐지? 자, 보세요. 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돼 이거 사실 논문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라론드 보고서에 이거 그래서 건강 증진에 관련된 과정을 쭉 논문에서 써놓은 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오타해법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건소도 활성화됐어요. 하지만 현재 건강증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강 개념 중에서 무엇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집단의 건강 증진보다는 개인의 생활 양식에 대한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시행하기에는 좀 더 용이하나 포괄적으로 건강 향상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죠.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5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정황기사제서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은 어때요?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지금? 개개인들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가 지금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논문 가져온 거니까 가볍게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뭘로 하고 있다? 건강도시화 시키고 있다. 왜냐면 지금 법도 만들어져요. 법은 지금 탄하일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법도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보건소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해요? 통통? 그래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다 같이 집단이 이거를 뭐예요? 지역사회 역량 강화거든요.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지역사회 역량 강화다. 그 뭐죠? 그 지역사회들이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옥년역 중에서 그렇죠? 여기 지금 보세요. 그 뭐죠? 옥년역 중에서 옹어는 국가가 정책을 만드는 거고 연합은 지역의 각종 집단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건강도시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개개인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시는 주제, 정의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정도는 보고 넘어가세요. 건강도시 자체는 올해보다는 후년, 저는 내년도 아니에요. 후년 정도에 나올 만한 논점이라고. 왜냐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법이 활성화되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보시고 다음은 이제 5번이에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 무조건 나와요. 이론에서 1순위 이론이 뭐라고요? 오렘이라고요. 너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거 찍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니까. 역학 나와요. 그쵸? 이론 나와요. 감염병 나와요. 학교보건법 나와요. 그다음에 또 뭐죠? 간호과정 나와요. 이게 다잖아요, 다. 그리고 산업체가 그나마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요 정도가 되고 이게 정말 거의 지금 지역사회에서 요렇게 4가지 요렇게 4가지 5가지가 지금 거의 특A인데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특A인데 역학은 플러스 계산 문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2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3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럼 역학에서 지금 안 나온 부분이 어디예요?
교차비가 지금 계산돼서 안 나왔어요. 작년에 상대 위험도 나왔어요. 재작년에 기여 위험도 아니 작년에 민감도가 나왔죠. 민감도 예측도가 나오고 그전에 상대 위험도가 나오고 그전에 기여 위험도가 나왔어요. 기여 위험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여 위험 분율이 나왔나? 근데 어쨌든 기여 위험도나 기여 위험 분율이 나왔다는 건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가 지금 그렇게 세 가지가 연거푸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3년 내에 나온 문제는 똑같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답으로 해서 똑같이 내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 세 가지가 지금 계산 문제는 똑같이 나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계산이 뭐냐면 물론 나머지 계산들도 다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발생률 유병률도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측정률표도 당연히 다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역학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교차비. 지금 교차비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교차비 구하는 방법. 근데 교차비는 단순히 구하는 건 AD, 그러니까 BC를 AD로 나눈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의미를 설명하는 거 이거를 다 제대로 못 쓰시더라고요. 대조군에서의 원인에 노출된 사람과 비노출된 사람의 비와 그 실험 뭐죠? 대조군과 뭐죠? 어 반대 사람들 뭐죠? 그죠. 예 질병군과 대조군 이렇게 되구나. 질병군 중에서의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비와 대조군에서의 원인에 폭로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비의 비이다. 혹은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비교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를 반드시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뭐 질병군분해 혹은 실험군분해 실험이란 표현을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실험 역학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질병군과 환자군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환자군과 대조군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정리해 놓으시고 요것만 나온다가 아니라 요거만 그냥 특 A급이야. 완전 특 A급이다 이런 거죠. 하지만 특정 지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올해는 또 뭐가 안 나왔어요? 다음 B 시간에 1번 할 거지만 지금 뭐 감염력, 발병력, 동력, 치명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문제. 근데 지역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찍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론 중에서 이론도 그렇게 많은데 지금 또 예상 1 순위 문제가 뭐예요? 아까 나온 거. 오렘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이론이 다 근데 모르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렘만 나오는 거 이거는 무조건 특이라는 거죠. 오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지금 체계 이론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체계론은 벌써 5-6 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4년 전에 나온 게 로이 이론이에요. 로이 이론 4년 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3년 전에 나온 게 체계 이론 나왔고 체계 이론이다. 베티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이거 나왔고 작년에 뭐가 나왔지?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 지금 나온 것들 외에 끝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오렘이에요. 그래서 오렘을 쓰라고 지금 문제를 냈는데 오렘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이것만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이건 무조건 특특특특이에요. 특A.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지만 나온다라면 거기만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다 봐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꼴찌로라도 어디라든지 그냥 붙여만 주시면 가 가지고 어디라든지 붙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건 무조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 문제도 뭐 설령 기억은 제가 좀 헷갈리게 내놓은 거니까는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지만 리을 같은 거는 무조건 다 써야죠. 이런 정의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교육지휘적 체계 말고 또 뭐죠? 하나 더? 일반 말고 일반적 뭐죠? 교육지휘적 체계 말고 그렇죠. 전체하고 부분적 체계하고 전체 체계는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교육지휘적 체계. 이 두 가지 정의도 키워드 안 넣고 그냥 지휘적 체계 쓰라고 했더니 그냥 잘 못하는 부분을 교육하는 이 간호이다. 빵점이란 말이에요, 빵점.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오렘은 뭐 특이해요.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이론을 내도 어쩔 수 없지만 확률로 났을 때 99.9% 예요. 정말 유일하게 얘만 안 이 부분에서는. 뭐 이론이라기보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간호 이론과 건강증리 이론 다 합치니까 그중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작년에는 프리시드 프로세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론에서 두 개가 다 내는 해도 있고 아니면 이론을 토탈 합쳐 가지고 한 지문만 나오는 해가 있어요. 작년에는 프리시드 프로세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인가가 계속 뭐죠? 합리적 계획 이론. 그렇죠. 그렇게 나왔고 지금 고쪽 이론이랑 요쪽 이론이 사실 그쪽 이론이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건강 신념 체계 이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안 나왔어요? 팬더, 건강증진 요거는 사실 나오면 쉽게 나와요. 그런데도 정의를 쓰라 그러면 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낼 만한 게 프로체스카 이론이란 말이에요. 프로체스카가 지금 과거에 4-5 4 년간 연속해서 연타로 따다다다 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 년간 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건강신념 모형, 프로체스카 모형, 그다음에 건강증진 이론, 펜델 건강증진 이론은 선생님 이거 개념 얘기해 주세요. 개념 얘기해서도 키워드가 딱딱딱 나와야 돼요. 지금쯤. 그런 게 바로 이 오렘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까지만 풀고 좀 쉴게요. 자 오렘 보건 A 학생이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라니까요. A가 임신을 했네. 그리고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을 쓰네. 그럼 문제는 그냥 뭐 그다음에 바로 이제 작성 방법을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푸시겠지만 항상 문제에서 임신을 내고 이런 문제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요? 이 첫 번째 문제를 꼼꼼히 읽고 두 번째로 작성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인제 왜 우리가 작년 저번까지는 "무조건 앞부터 쭉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요. 60일 정도 남겨 놓고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하느냐 이걸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1번 문제 지문은 제대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특이한 키워드 임신, 오렘의 자가간호 이런 거 먼저 체크를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놓치기 쉬운 것들. 자 그다음에 작성 방법에서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들어갔어요. 기억을 봐 볼까? 사정이네. 1 단계 사정하고 2 단계 사정을 하네. 사실 이것도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가간호 결핍이니까 1 단계, 2 단계가 뭐가 있을 거예요. 결핍을 요구나 또 하나 영역 그렇죠. 역량. 이 두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사정할까? 역량을 먼저 사정할까?' 이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뭘 더 사정하시겠어요? 요거를 먼저 사정하겠죠. 상식적으로. 그쵸? 그런데 그래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래요. 기억 요거 아니면 역량인데. 그런데 한번 보자. 역량 얘에 대한 역량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쵸? 역량은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럼 요거는 셋 중에 하나겠구나. 이걸 쓰라고 했더니 A에 해당하는 이란 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썼어요. 일반, 발달, 또 건강 행위, 건강 관련 행위형에 쭉쭉 쓰시면서 그리고 "선생님 도저히 저는 문제를 분석을 못 하겠어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틀린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읽으시라니까요. 항상 문제를 꼼꼼히 읽고 내가 이 지문 오렘이네, 임신이네 체크하시고 작성 방법 들어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시라고요. A에 해당하는 A는 지금 누구예요? 고등학생. 어떤 고등학생? 임신한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란 말을 돌려서 말해요. 임신부 고교생이란 말이에요. 임신부 고교생에 해당하는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이거잖아요. 이게 A라고만 안 쓰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제대로 썼을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발달 요구를 쓰세요. 그러면 그걸 못 쓸 사람은 없어요. 근데 A라고 했더니 셋 다 쓰고 '아 참 나는 다 썼겠지.' 안 된다고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지금부터요 60 일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외우는 거는 반복해요 무조건. 돌도 뚫어 이제 슬슬 돌이 조금씩 뚫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외웠어도. 하지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건 문제 분석력 그리고 실수를 적게 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빈칸을 뭐라도 채울 수 있을까? 이걸 연습해야 되는 시기라 60 일간 그거 연습해야 돼요. 말이 60 일이지 시험은 8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A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보면은 임산부니까 일반이에요, 발달이에요, 건강 관련이에요, 건강 이탈이에요. 발달이겠죠, 발달. 발달적 자가 간호 요구이다. 이렇게 쓰시란 말이에요. A에 해당하는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왜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 저 도저히 문제가 분석이 안 되는데요." 제대로 안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냥 평소에 문제 풀듯이 앞에 그냥 문제 쭉 읽고, 쭉 읽고, 쭉 읽고 하니까 여기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문제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세요. 그다음에 디귿의 의미를 써 보래요. 디귿 요거는 아주 잘 쓰셨어요. 못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거를 막 4-5 줄 쓴 사람이 있어요. 한 줄 쓰나 4줄 쓰나 똑같아요 점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리을.
리을에 적절한 간호체계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전부 이렇게 뭐 이렇게 전부 그다음에 부분, 교육 지지. 그중에서 얘한테 뭐가 필요하는 거죠. 얘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17 살인데 임신 7개월이에요. 어머니는 안 계셔요. 뭐예요? 얘 뭔가 임신에 관련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죠 1번.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하고는 사이도 좋지 않아서 임신을 숨겨요. 보건교사가 알게 된 시점에는 돈도 없어요. 아니 돈은 있네요. 돈은 있어서 병원비는 마련된 상태지만 산정 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분만에 관련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돈은 있는데 자기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이 이걸 정답은 맞췄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어떻게 써야 될지 교육해 줘야지. 그쵸? 그래서 거의 80% 에서 90% 이상이 교육지지적 보건 이게 뭐죠? 교육지지적 간호체계 이거는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써준 사람이 한 30% 요거밖에 안 된다고요. 교육지지적 보건체계 간호체계 정의가 뭐예요? 이것도 그냥 자원은 충족했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자원이 있어요? 그렇죠.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할 자원이 있다면 요구를. 요구하고 역량이 있다며요. 요구를 충족할 자원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의사결정이나 그 요구에 관련된 기술을 실시하는 획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자가간호 요구는 있지만 의사소통,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하는 데 획득하는 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가 진짜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지만 공부 못해서 떨어진 사람은 뭐 있죠. 많죠. 100% 에서 80%는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지만 20%는 다 똑같아요. 실력이 진짜로. 마지막까지 가면 제가 제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간에도 지금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렇다고요. 누가 마지막에 이거 교육지지에서 자가간호 요구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술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거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라고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그래도 외울 만한 걸 외웠느냐예요. 오래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교육지지를 냈지만 모두 부분적 간호체계 중요하게 부분적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보상이라고 하죠. 부분적 보상 체계 그거에 대한 정의도 반드시 암기 놓도록 하세요. 10 분만 쉬었다가 5 번부터 다시 풀도록 할게요. 6 번이군요.